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고봉문집 강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호남학과하고 그다음에 월봉소원 숭덕회, 또 호남학 연구원 이렇게 여러 단체가 유관 단체가 이제 그 힘을 모아서 고봉문집 강독이라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취지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조선 시대에 이제 어쨌든 고려 백제 뭐 백제 삼국 시대부터 아주 빛나는 문화를 이루어왔던 그런 지역이고, 또 문화가 난숙하고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조선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치적 격변 때문에 학문이 상당히 위축된 그런 아픈 경험을 겪게 됐고, 또 근현대사 과정 속에서도 또 많은 그런 어려움을 직면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많은 그런 문화적으로 많은 그런 그 비극과 또 억압과 이런 것들을 겪었고, 또 그것에서 다시 소생하고 부활하는 힘이 또 우리나라 문화의 어떤 그런 강력한 강인한 힘을 또 보태기도 했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2022년 이 현재 시점에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우리 문화가 반만 년 이상 이어온 우리 문화가 다 나에게 축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세계는 그 이전에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 세계가 나에게 전승이 돼가지고 그 세계를 내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물론 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이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학문이나 철학이나 정신으로 말할 때 또 세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이 만들어낸 영역이 또 세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각자 저마다 자기 세계를 살아가는 셈이죠. 근데 그런 우리의 이 세계를 2022년 광주 전남대학에 있는 이 시점의 나의 그 세계, 그 세계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는 과거 이전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 이어왔던 그 모든 요소들이 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더군다나 21세기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세계사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세계에 울뚝 서서 굴지의 어떤 그런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뭘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힘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 힘의 정신의 어떤 그 정신적 힘의 원천은 무언가? 호남 지역의 호남인으로서 호남의 문화를 만들어낸 힘은 무언가? 그럼 결국은 호남 지역에 살았던 과거 사람들의 문화적 축적이, 그래서 우리는 더듬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일단 고봉을 선택했고, 또 고봉 문집을 통해서 그 고봉의 정신이 뭔지, 그것이 호남 정신이 어떻게, 그리고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잘 알아보면, 다시 말해서 그런 역사의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맨날 뭐 우리가 그냥 고봉 선생하고 퇴계 선생 사단 실정 이기 논쟁을 했다. 뭐 그걸 어떻게 했냐, 뭘 했냐, 이건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 한 10주에서 12주 이렇게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정말 뭐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본 것과 안 본 것은 천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 번이라도 고봉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고봉 집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이게 나한테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면, 또 받아들이시면, 좀 어려운 말로 실존적으로 만남을 가지시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고봉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서 호남의 어떤 유학과 호남의 문화와 호남의 정신과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탐구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인연을 맺는다는 거. 이 인연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일단 강의 계획서 상으로는 우리가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떤 기획했던 것들이 처음 계획하고 많이 이렇게 수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대로 이제 강의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2시간 동안 읽을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접해보면. 그러나 우리가 계획할 한 내용들은 많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2시간 동안 최대한 뭐 주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 아주 건조하게 원문을 좀 깊이 꼼꼼하게 읽어 나가고, 그리고 그 계획 시간에 못한 내용들은 이 고전 번역원 가면 번역 서비스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 못 읽는 부분은, 우리 그 시간에 다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그런 고전 번역원 사이트에서 참조하셔가지고 한 주 동안, 남은 한 주 동안 복습 겸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부는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 나가는 것이죠. 그 맹자에 우리가 지난번에 맹자 논어할 때도 그리고 맹자 할 때도 조금 제가 설명을 곁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인이 불발 이런 말이 있죠. 인이 불발. 선생은 인하기만 하고 발하지는, 활쏘기에 비유인데 활을 당기는 방법, 어디까지 당기고 어떻게 당기고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지만 실제로 쏘아주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활쏘기는 결국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또 금쪽같이 쓰기 위해서라도 잡소리는 그런 말은 그만하고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접할 때 서문을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도. 우리는 보통 소설을 읽거나 뭐 동화책 같은 거 이런 것으로부터 보통 독서를 시작하니까 뭐 머리말 같은 거 뭐 일러두기 이런 걸 좀 사람들이 그냥 소홀히 하기 쉬운데, 실제로 일러두기를 잘 읽어요. 머릿말이나 일러두기를 잘 읽어야 그 성격, 그 책의 성격, 그 책을 만든 사람의 사상 이런 것도 윤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서문을 이 고병 선생집 서처럼 이런 서문들을 제일 나중에 썼대요. 거의 어떤 책을 만들고 원고를 쓰고 그 원고를 다 정리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세상에 발표해도 되겠다 할 때 서문을 썼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자의 대학 장고서나 중용 장고서 이런 거 보면 만년에 썼습니다. 거의 만년에. 그렇게 이유가 뭐냐, 이 서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서문이님 제일 앞에 나오는 거니까 제일 미리 쓴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 책의 전체 윤곽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서문 나중에 쓰고, 자기가 쓴 서문도 그러고, 또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지금 고봉 선생 집서 같은 경우는 두 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거는 계곡 장유라는 사람이 썼고 뒤에 거는 여헌 장현광이라는 사람이 쓴 서문 두 편이 나란히 실려 있는데 두 편 다 문장이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가 깊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문들은 책을 중간하거나 편집 새로 하거나 정식으로 고봉집을 낼 때 그 당시 어떤 그런 고봉 선생의 어떤 학문과 사상과 정신을 잘 이해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 또 명망 있는 사람이 부탁해서 서문을 쓰게 되죠. 그래서 누가 서문을 썼느냐에 따라서도 그 책의 격조도 또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계곡 장유나 여헌 장현광이나 이런 사람 당대에 아주 뛰어난 학자였고 또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상과 학문적 업적을 남긴 그런 분들이죠. 특히 계곡 장류는 그 최명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우리나라의 양명학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양명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약간 가문으로, 가학으로 하거나 또는 비공식적으로 학문을 했는 이 장류라는 사람은 양명학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자, 읽어볼게요. 일단 고봉 선생 집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천지 장흥 사문야에 필생홍유 석현 비작종주 우유 탕락 한통지사 추리위지 보좌 이우익사도 이사지 명차 행언. 자, 문장이 여기서 일단은 끝나는 걸로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한문을 이제 문장을 읽을 때 이 책은 그래도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하면서 표점을 찍어 놓았기 때문에
옆에 작게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그 표점을 끊어 읽으면서 앞뒤 맥락을 찾으면 그래도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래도 그냥 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쉬운 편이죠. 이렇지 않은 텍스트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 읽는 연습. 그러면 어떻게 끊고 어디서 끊었는지를 조금 이제 익숙하게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내용 이해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용 이해에 앞서 형식적 이해를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냥 읽어보고 끝나면 그냥 뭐 내용 이런 내용이구나, 참 좋은 내용이구나 하고 하면 되지만 이게 토대가 돼 가지고 또는 이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분야의 텍스트를 가까이 하고 앞으로 늘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거든요. 이 고봉집 끝나고 뭐 저야 이거 끝나고 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호남학과와 이 정신을 계속 이어가면 이 호남 지역의 명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암, 유희춘, 재봉, 고경명, 뭐 이 수많은 그런 학자들이, 문인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텍스트도 자꾸 이렇게 접해보는 게 중요해요. 넓혀 나가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고전 텍스트,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어떻게 읽느냐, 사실은 그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 못하더라도 우리가 문장을 보는 방법이라도 훈련한다고 생각하면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면 실망이 많지만 작은 기대, 조그만 한 것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 다듬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지장흥사문야에서 이 야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야는 문장을 휴지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문장의 그 약간 술어라든가 이런 거 길 때, 주어의 부분이 길 때, 이럴 때 한 덩어리, 주어, 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야의 쓰임새가 상당히 많은데, 야가 들어감으로써 문장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맥락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천지장흥사문야. 이제 천지장흥사문야를 문장으로 보면 천지장흥사문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천이 장차 일으킨다 사문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각 없으면 지각 없이 천장흥사문야 이렇게 부르면 그냥 독립적 문장이 돼 가지고 하늘이 장차 이 우리 학문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끝난 거예요. 근데 지가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독립적인 문장이 아니라 이게 주어 구 역할을 한다는, 그 뒤에 다른 문법적 기능으로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면 야가 들어간 건 휴지한 거고 이러한 거다. 그러면 하늘이 장차 이 문을 일으킨 것은 이렇게, 일으키려고 한 것은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러이러하기 위한 거다. 또는 하늘이 장차 이 학문을 일으킴에 뭐 이런 필생 홍유석현. 필은 반드시라는 부사어고 생이 여기서는 낳는다라는 타동사처럼 됐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 홍유석현이라고 하는 명사구가 동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명유와 석현을, 홍유와 석현을, 홍은 이 기러기 홍, 고니 홍인데 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홍유 그러면 아주 뛰어난 유학자, 뛰어난 선비, 홍유, 이 기러기 홍. 왜 여러분들은 고명하신 분들을 대하니까 갑자기 감정을 기러기 고니, 기러기 같은 큰 유는 이제 유학자. 그래서 홍유와 석현을 낳아서 비는 하여금 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의 그 맥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여기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문장을 쓸 때는 우리 현대식으로 쓸 때는 이 비라는 것도 역시 누구로 하여금, 오늘 자꾸 이렇게 실수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 비자죠. 위에 목판본이라 가지고 이게 없는데 원래는 요 비자죠. 낮을 비자를 요게 발음이고 요건 사람인 요게 이제 의미 요소인데 여기서는 뭐뭐를 시키다라고 하여금 이런 의미에서 사하고 같은 뭐 령 뭐 이런 비슷한
이제 기능을 하는 글자죠. 그럼 여기서 그로 하여금에서 그라고 하는 목적어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상 연결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로 하여금 작은 짓는다 만든다 뭐를 종주를 그래서 뛰어난 홍유나 석현을 낳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대의 한 사회의 학문의 종주가 되게 한다 그 말이죠. 우, 유, 탁락, 한성지사, 추리, 위지, 보좌, 이, 우익, 사도. 이 자꾸 이어지는데 또 그러니까 또가 나온 거는 앞 문장에서 접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앞 문장에 요러요러하게 한다 하고 또 이렇게 여기서 접속해 가지고 한 문장을 더 집어넣은 거죠. 유라고 하는 유로 서술되는 또 한 문장을 이어준 거죠. 탁락 한통지사 그러면 탁은 우뚝하다 뭐 탁월하다 이런 의미. 락도 이거는 얼룩소뭐락이라고 한다는데 원래는 소자가 밑에 이렇게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얼룩소 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두드러진, 뛰어난 이런 의미라고 해요. 얼룩소가 눈에 확 드러나잖아요. 송아지, 얼룩송아지 그러면 다른 소보다 또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두드러지죠. 아무튼 그래서 탁락 그러면 일반적으로 두드러진, 뛰어난, 탁월한 뭐 이런 의미로 쓰인대요. 그럼 한통지사의 한도 약간 한인지 그 글자 모양으로 한같이 보이죠. 작은 판본에 봐도 목판본에 한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통지사 예, 통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게 그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어 가지고 젊은 한으로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한 통으로 해도 역시 통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하는 막다 이런 뜻도 있고 사이 틈 한리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널리 통한다 이런 널리 통달한 선비가 있어서 출이 나오면 위지 보좌 그를 보좌하게 하여 이 그것으로서 그로서 우익 사도를 우익하게 한다. 그러니까 한문이 우리가 한문의 조어법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동사 목적어 구조를 많이 이루기 때문에 우익을 동사로 보고 사도를 목적으로 보는 방식이 편하죠. 네, 우익 사도를 우익한다. 우는 우 이건 날개 있잖아요. 여기서 우익한다는 건 돕는다. 옆에서 돕는다. 사도를 그래서 여기서 앞에 우리가 사문이라고 나왔고 여기 또 사도 나오는데 이렇게 이처럼 또 뭐 사계, 사학 이런 식으로 이 사자가 지시어로 쓰이면서 이런 경우에 바른, 올바른, 우리의 뭐 이런 의미로 우리 것을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이 사도 그럼 여기서 유하게 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후익 사도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를 시켜서 명차행은 밝히고 또 행하게 한다. 여기서 명 다음에 차 그리고 행하고 언이 있죠. 이 언이라고 하는 어기사가 바로 거기에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장소, 공간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하고 행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곳.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 안 하더라도 두드러 겉으로 외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비외현적인 그 공간,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로 언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뭔 일을 한다, 우리말로는 일을 한다라고 해도 성립이 되지만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이 행해지는 장소가 있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 안 할 뿐이지. 그런 것처럼 언이라는 글자는 그렇게 동작성 동사가 뒤에 언을 붙여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을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 사시행은, 백물생은 이런 논어의 글귀를 봐도 사시가 운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시가 운행하는 장소성을 앞에 깔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백물생은 이렇게 백물이 온갖 사물이 살아간다 그러면 어디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 언이 들어감으로써 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자, 공맹몰, 천유여제, 이득정주, 절학부명, 당, 정자지시, 유약, 소장, 이자, 위지우, 유양, 제공, 위지제자,
당, 주자시, 유약, 남원, 동네, 위지, 우. 이 체계통, 항직경지도, 위지, 제자. 자, 여기 그러니까 어떤 뛰어난 학자가 나오고 그 학자를 보필하는, 도와서 보조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학문을 일으킨다 하늘은. 지금 우리는 그 이제 구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공맹몰, 공자와 맹자가 죽은 뒤로부터 그 말이죠. 몰은 빠질 몰자인데 여기 빠졌다는 말은 꺼졌다 빠졌다 이 몰자는 사라졌다, 뭐 죽었다고 표현하면 너무 좀 거세고, 뭐 지나간, 떠나간, 사라진 이런 의미. 물에 빠졌다는 의미. 몰자가 몰한 뒤로 천유여제, 여는 나물 여자고 제는 원래 보이죠. 네, 술에 창하고 뭐 이런 거 실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을 제자인데 이 실을 제자가 한 해, 두 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 일우의 기회 뭐 이렇게 말하듯이 여기서 쟤는 해. 그러면 천년, 천유여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돌아가시고 천유여년 뒤에 천여년 뒤에 득정주, 정주를 얻었다 이 말인데, 득은 얻다고 이제 정주는 정명도 정이천 형제를 가리키고 주는 주자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정명도 정이천은 북송대 유학자고 주자는 남송대 유학자는 합쳐서 이제 북송 남송 합쳐서 그냥 송대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그 동아시아 유학 발전사에서 바로 이 당 이전의 유학과 송 이후의 유학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송 이후에 송명의 유학을 신유학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조선의 유학은 바로 이 신유학을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유학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공명 다음에는 정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명과 정주의 양대 어떤 그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정주를 얻어서 절학부명, 절학부명에서 절은 끊을 절자고 학은 배울 학자니까 끊어진 학문이 부명, 다시 밝아졌다. 근데 요거를 불어 볼 건지 복으로 볼 건지 요거는 좀 약간의 설명 말할까. 왜냐하면 복은 회복하다고 명은 밝음인데, 그리고 복명 그러면 밝음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동사로 볼 거냐 타동사로 볼 거냐는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저로서는 안정하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명이라고 해도 되고 복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절학 부명, 끊어진 학문이 다시 밝아졌어요. 왜냐하면 득정주하여 그러면 이제 정주를 얻어서 절학이 부명했다고 봐야죠. 만약에 정주가 그 절학 했다 그러면 이제 절학이 끊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으로 보면 이제 명절학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명절학 이렇게 하면 정확한데 그렇게 안 하고 절학을 앞에 내세웠기 때문에 절학 부명 해가지고 절학이 다시 밝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언어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당 정자지시에 이 정자의 때를 당하여 유약 소장 이자 위지후, 유 있었다, 약 뭐뭐와 같은, 소장 두 선생과 같은 자가 있어서 위지후 그의 벗이 되고 이 말인데, 소장의 소는 소옹이라고 하는 그 학자고 장은 장제라고 하는데, 장제는 호가 횡거지요. 횡거. 그래서 장횡거. 그런데 이 장횡거 소는 시호가 강절이라 가지고 소강절로 많이 알려진데, 이 소강절과 장횡거 역시 송대의 북송의 유학의 성격을 결정지은 중요한 인물 중에 한. 그래서 북송오자라 그러면 주렴계, 장횡거, 소옹, 정명도, 정의천 이렇게 북송오자 그렇게 말하죠. 그 북송 때 그 다섯 그 학자 해가지고 북송오자 그러는데, 바로 이 소옹과 장제도 거기에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소옹은 특히 상수역 쪽으로 대단히 그 체계를 깊게 가져갔기 때문에 역학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소강제를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알려져 있죠. 장행거는 특히 태허 일기라는 걸 설명함으로써 나름의 동양의 나름의 자연과학적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주자의 자연과학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아무튼 대단히 훌륭한 중요한 유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정자는 이름은 한 사람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호, 정이 두 형제였고 또 그래도 또 우리나라 주자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의가 좀 더 비중이 있긴 하죠. 그러나 정호와 정의는 형제로 그냥 같이 묶여집니다. 그래서 정자가 있었는데 그 정자에게 소강절, 장행과 같은 두 선생이 그의 벗이 되어서 같이 학문 활동을 보조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체계통 아니 유양 제공 위지 제자 유양과 같은 여러 분이 제자가 되었다는데 여기서 유는 유작 유초로도 읽는데 작이 맞을 것 같아요. 유작 그 다음에 양은 양시 그 다음에 이제 사량자가 또 있었고 나종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문사제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유양 외에 나종원 또 사량자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정문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제자가 되었다. 정자에 당 주자시 주자의 때를 당하여서는 뉴약 남원 동네 위주. 남원은 장식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호상 그 호상학의 대가였어요. 호상학. 그 장식은 특히 장준이라고 하는 그 북성의 유명한 정치가이고 장수였던 장준의 아들로 아주 귀족, 아주 대표적인 귀족이었고 똑똑했고 그래서 나중에 주자가 그 중화서를 형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자극을 줬던 그런 인물로서 남원장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와 편지 교류를 하거나 주자의 어떤 저술에도 남원장시의 이론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다음 동래라고 하는 호를 쓴 사람은 여조겸인데 여조겸인데 이 동래 여조겸은 주자와 함께 근사록을 편찬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특히 이 동래 그 박의라고 하는 위탁이 해줬던가 동네박이라고 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춘추 좌시전의 중요한 내용을 그 논술해 놓은 일종의 요즘 말하면 논술 시험 교재 답안지 같은 거예요. 그 예비고사 답안지. 그래서 동네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뭐 유명한 책을 저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남원이나 동네 같은 사람이 벗이 되었고 체계통, 황직경, 체계통은 채침이죠. 채침이죠. 그 황직경은 황간. 황간은 바로 저 주자의 수제자죠.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가지고 이 무리들이 제자가 되었다. 고로 성여 부자이 기조지익 유유망어 문인 안연지요 지유 천상지통 상수지의 가위은의 그러므로 성여 부자 성인으로는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도 이 기조지익 그를 도와서 더욱 유익함을 일으키면 오히려 일으켜서 오히려 유망어 문인에게서도 바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문인과 같이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 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학문이 발전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연지요에 그러니까 안연이 요절을 했다고 이제 보통 알려는데 그렇다고 뭐 실제로 안연이 막 20, 30대 이렇게 죽은 건 아니고 그래도 옛날로서는 그렇게 아주 일찍 뭐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자가 자기 어떤 학문을 이어갈 사람으로 제자로 촉망했었는데 갑자기 빨리 죽음으로써 공자보다 빨리 죽음으로써 공자의 어떤 실존적인 인생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준 그런 사건이 됐는데 안연지요에 그 안연이 요절함에 지유 천상지통
지는 이르렀다 이런 뜻이고 유는 있다. 그러니까 이 유가 실제로 수러가 되겠죠. 이 천상지 통이 있음에 이르렀다. 이르기까지 했다. 천상의 통이 있음에 이르렀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그럼 천상지 통이란 말은 이 글자가 이게 목판본이라서 글자가 조금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목판본의 경우에 그 이제 인쇄본의 경우에 이렇게 그 글자를 이렇게 편의상 쓰다 보면 획을 좀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상지통이란 말은 안연히 죽으니까 공자가 천상녀라고 이제 복지통, 아주 아프게 통곡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가리킨 상수지의 가위은의, 상수의 의리가, 상수하는 의가 가위은의라고 할 만하다. 상수는 서로를 필요로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서로를 필요로. 그러니까 스승은 제자가 필요하고 제자는 스승이 필요하고 그 의리가 가위은, 은이라는 말은 여기는 은성하다, 성대하다, 뭐 이런 라고 가위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서문에서도 그 전제 같은, 그러니까 이제 고봉이라는 인물의 학문과 또 어떤 파생 관계와 또 문집의 어떤 성격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그 서원처럼 전제하는 것처럼 머리말처럼 서론처럼 이렇게 썼죠. 자,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아동도학 막성어 태도 근문지사 거련위 문인자 심중이 고봉기선생 위직관. 자, 이렇게 이제 전제를 또 갈았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왜 했냐 보면 장유가 조선 유학의 흐름에서 지금 이제 고봉이 어떤 위상을 갖느냐를 규정하는데 그 위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지금 장유의 시각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 아동도학, 우리나라 도학이 막성어 태도 급문인지사, 급문지사. 막성에서 막은 비교해가지고 그거보다 없다, 더한 것이 없다 의미고 성은 성대하다니까 더 성대한 것이 없다죠. 근데 그 더 성대한 것에 더라고 하는 것이 비교하는 그 맥락에 다음에 연결이 되고 있죠. 뭐뭐보다. 그러면 태도 근문의 사보다 성대함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조선 도학에서 가장 성대한 학문 그 계파를 이루은 것이 태도 근문이다. 이런 지금 그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태도는 이황을 퇴도라고도 했죠. 보통 우리가 퇴계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퇴계 선생이 자기 그 이제 묘비를 비석을 세울 때 다르게 쓰지 말고 퇴도 많은이라고만 쓰라. 진성 이공지묘 이렇게 퇴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이 그래서 퇴도라고도 흔히 말합니다. 그리고 도산서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퇴도의 근문은 여기에서 그분 미치다라는 동사예요. 동사. 그러면 동사 목적어 구조죠. 문에 미치다. 문에 들다. 그럼 근문지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사를 수식해 주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퇴계 선생의 문화에 들었던 선비, 퇴계 선생에게서 배운 선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퇴계 문파에 들어갔던 선비 보다 성한 것이 없다. 걸연 위 문인자 심중. 걸은 뛰어나다, 빼어나다, 혹을 갑자기 요 글자는 원래는 회 글자인데, 회때 있죠. 뭐야, 닭 키울 때 그 올라가기. 또는 그 시골에 옛날에 그 옷장이 없을 시절에, 많지 흔하지 않은 시절에, 이래 벽에다가 안방, 이래 주로 거처하는 생활 거실에다가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가로장대를 이렇게 걸어 놓고, 거기 옷을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어 놓죠. 그것도 횃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덮는 걸 횃보라고.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보르네오 가군가 그거 나오기 전에 다 그렇게 집집마다 그때 걸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발음이 걸이에요, 걸. 그래서 사람 인변을 붙여가지고 발음은 걸이고 뜻은 사람과 관련된 거죠. 아주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 우리가 호걸 그러잖아요. 영웅 호걸 할 때. 그래서 이 걸련 그러면 아주 뛰어나게 빼어나게 이런 두드러지게 위문인자 문인 위는 되다 이다 하다 되다 뭐 이런데 문은 들을 문자니까 여기서 위문인자 그러면 소문난 사람이 된 자 그런 뜻입니다. 알려진 명성이 알려진 자가 이런 의미가 되죠. 심중 매우 많지만 매우 중하지만 고봉기선생 위지관 고봉기선생은 위지관 그것에 관이 된다 이 말 위지관 그것에 관이 된다 이게 말하자면 수어죠. 관이 된 일종의 요거는 보어가 요건 보어 요거는 주어가 되겠죠. 고봉 선생은 주어고 그러면 관이 주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굳이 영어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로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하고 문장을 본다면 고봉 선생이 그것에 관이 된다. 그 뛰어난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고봉 선생이 으뜸이다. 관은 으뜸이다. 이런 뜻입니다. 관. 뭐 원래 우리가 쓰는 관이니까. 자, 선생 생품 탁절지제 방문역학 어서 무소불관 초종하서 김선생 유. 자,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선생은 생품 탁절지제. 선생은 나면서 품성이 탁절한 재주를 가졌다. 선생은 나면서 탁절한 재주를 가졌다. 품이라고 하는 게 그 풍수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품자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볼식자 요 화자로도 쓰면 하면 같은 글자 이체자로 씁니다. 여기는 품은 요 뒤에 품수 해가지고 뭐를 이렇게 선천적으로 생득적으로 얻었을 때 풍수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생품이니까 나면서부터 가졌다 그 말이 되죠. 선생은 나면서부터 가졌다. 뭐를 탁절지제를 탁하고 절하고 다 비교 대상이 없다는 비교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그런 의미죠. 절은 끊을 절자고 우리가 왜 그 공전절후 그런 말 쓰잖아요. 공전절후 앞이 비고 뒤가 끊어졌고 그러면 앞뒤에 아무것도 없고 내밖에 없다 이런 뭐 하나밖에 없다 이런 공전절후에 뭐 있다 이런 말을 쓸 때 그렇게 쓰듯이 여기 탁절 그러면 아주 두드러지고 뛰어난 뭐 그런 재능을 가졌다. 박문역학에서 박은 넓을 박자를 이렇게 썼어요. 원래 박은 넓을 박자는 이렇게 쓰죠. 근데 그 뭐랄까 가끔 가다 이렇게 목판 인쇄 같은 데는 이렇게 졌어요. 근데 문은 들을 문자니까 널리 들었다 이 말은 이 공부를 할 때 역학은 자기가 힘써 했다고 박문은 남의 것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고봉을 설명하면서 고봉의 어떤 학습적인 학문적인 그 호학 정신을 설명하면서 들을 문자를 썼다는 거는 왜 그럴까 하면 상당히 저는 그 고봉을 이해하는 중요한 그런 그 이미지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봉 선생이 자체적으로도 물론 이제 학문적인 영향이 되게 뛰어나지만 고봉의 그 학문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퇴계 선생하고 그 편지로 논쟁을 한 거잖아요. 그럼 퇴계도 마찬가지예요. 퇴계도 고봉이 있었음으로써 이제 그 어떤 영향을 자극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어쨌든 고봉은 퇴계보다 후배이기 때문에 듣는 입장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한 인물을 평가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그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장르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에는 어떤 인물에 대한 전기 장르를 만들 때 이 평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준이 굉장히 높고 스테판 스바이크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평전 작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자체가 전기지만 문학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서문에 지금 장유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짧은 글이라도 여기 속에 요소에 이 고봉을 그 이미지화하는 이미저리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역학했다. 널리 듣고 힘써 배웠다. 이 말은 고봉이 우리가 고봉 선생이 논사록이라든가 또 고봉의 그 인품을 알 수 있는 그 살아온 행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고봉 선생이 기록한 자성록이라는 책이 있고 그거 말고 또 고봉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여러 뭐 어떤 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고봉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글 중에 하나가 상당히 그래서 좀 양은 많지 않아도 아주 그 인상적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율곡의 그 경연일기 같은 데 보면 고봉에 대한 이제 평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평들이 고봉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냐면 굉장히 뭐랄까 자존심 강한 사람처럼 또 그리고 또 내로라 하는 그런 오만한 사람처럼 비치게 그려놓은 게 많은데 이 장유의 이 말은 오히려 고봉이 굉장히 개방적으로 그 어떤 배움을 자세를 가졌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문이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 자체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이렇게 자기를 개방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의미이죠. 어서 무소불관 그래서 책에서 무소불 이런 것처럼 이런 이중부정어 구조를 한문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아주 강하게 긍정할 때 무소불. 그러면 무소불관 그러면 관하지 않은 바가. 그래서 관은 본 책에 대해서는 안 본 게 없다 그 말인데 이 단순히 시나 뭐 견이 이게 아니라 관이라고 쓰는 거는 더 자세히 보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책이라는 책은 다 봤다. 이게 지금은 뭐 이게 그냥 상투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자학이 발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물론 고봉과 퇴계의 어떤 그 조선 성리학 발전에 아주 가장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것이지만 고봉과 퇴계가 논쟁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고봉이 젊은 나이에 주자의 그 서적을 거의 다 통독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주자의 중요한 글들을 요약해 놓은 걸 주자문록이라고 있는데 주자의 그 방대한 저수를 이 고봉이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 싶은 걸 요약해 가지고 주자문록을 작성해. 그 정도로 주자학에 대한 전관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퇴계와 그 논쟁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논쟁 뭐 이렇게 토론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론하기 위한 근본 바탕이 되어야 토론이 가능하죠. 근데 그게 기대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29년인가 그때 조선이 개국하고 그 조선이 개국하기 한 5, 60년에서 한 세기 좀 덜 되게 충선왕, 뭐 충숙왕 요럴 때 이제 이색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자학이 들어와 가지고 그 1200년대까지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연대가 정확하게 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고봉과 율곡, 퇴계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기까지 한 200년에서 300년 조금 안 되는데 그 시기에 이렇게 뛰어난 학문적인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학문을 했다는 게. 한 외래적인 선진 학문을 받아들여 가지고 충실하게 숙달한 다음에 그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자기 문화로 만들어낸다는 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종, 하서, 김선생, 요 말은 처음에는 초기에는 종, 하서, 김선생, 요 문장 구성을 보면 종이라고 하는 그 동사와 목적어가 있고 유라고 하는 동사가 또 이어져 있죠. 이런 문장 구성이 한문에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김 선생을 따라서 처음에는 하서 김 선생을 쫓아서 놀았다 이 말인데 이 놀았다 이 말은 그 어떤 사람을 모시고 공부할 때 흔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유학했다 어떤 사람에게 유학했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요 아예 목적어를 생각해 버리고 종료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한문에서 지금 현대 중국어에도 이렇게 복합적 동사를 이루는 것을 떼어가지고 목적어를 사이에 두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분합사라고 분합사라고 하던가 그런 동사 구조가 현대 중국어에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요. 그런 게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아예 종류 김 선생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종 김 선생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편의상 종류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서 김 선생은 김인후죠. 네, 장성에 있는 피람서원에 모셔져 있는 김인후. 바로 이 호남유학을 대표하는 학자가 바로 김민우, 하서 김민우, 그다음 고봉기대성 뭐 이런 분들을 물론 더 있지만 그러니까 하서 김 선생을 종류했다. 하서 김 선생 따라서 공부했다, 놀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기대승의 학문을 형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하서 김인후다. 물론 지역적으로 지역 연고가 있고 가깝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기대승의 출생지가 광산 그쪽이죠. 보령리라고 뭐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쪽이니까 그 장성이 그렇게 멀지 않고 해서 그렇게 지역적으로 지역 연고가 있어서 놀았다. 년 32세 시배 퇴도 자집 제자례 이 퇴도 항손 사석 매우 미연수지 매우 미연수지 첩이고지 선생 이타문인 막득여언 여기까지 합시다. 이 이제 32세에 요때 이제 기대승 선생이 대과에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그 해에 가을엔가 퇴계 선생을 만나게 돼요. 직접 만나 뵙고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요때가 조선시대의 조선학문의 가장 결정적인 만남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요때 32세인데 요때 비로소 배퇴도 그러면 퇴도에게 절하다 이면은 이제 퇴계 이황에게 절하고 해서 제자가 집 제자례 스스로 제자의 예를 갖추었다. 그래서 예를 행한다라고 할 때 옛날에는 집예라고 하죠. 제자. 집 제자례 제자의 예를 집행하고서 가졌는데 이 말리을리는 여기서는 이 기대승의 자세와 이황의 자세의 차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러나 같은 그런 역접의 관계가 되죠. 이제 기대승은 스스로 제자의 예를 갖췄지만 태도는 늘, 양보했다, 사양했다, 뭐 이런 물러났다 이런 사석, 스승의 자리를 이 말은 이제 기대승은 나는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황은 아니죠. 제가 어떻게 감히 당신 같은 사람의 스승이 되겠습니까? 나는 스승에 되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췄다는 거죠. 늘 이렇게 사양했다, 사석을. 그리고 매우 미연수지, 매양, 늘, 만남에 미연수지, 미는 은미한 말과 수는 깊을 수자예요. 깊을 수. 요 글자가 잘 쓰지 않는 글자라 가지고 좀 어렵게 보이지만 그렇게 실제로 또 파자에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거는 구멍이 혈자, 요거는 어떤 그 깊은 감춰진 이런 공간의 어떤 약간의 폐쇄된 3차원적 공간을 나타내는 글자고 요 밑에 요거는 수라는 드디어 수, 이룰 수, 뭐 마침내 수 같은 그런 글자죠. 그래서 여기 합쳐져 가지고 글자인데 이것은 깊을 수죠. 깊다는 깊은 뜻으로 이 첩은 문득 또는 번번이 뭐 대뜸 뭐 이런 부사로 많이 써요. 원래는 다른 뜻이 있지만 다른 뜻은 거의 많이 안 알려졌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부분 접하는 텍스트에서 거의 대부분 이 첩은 부사로 많이 써요. 그래서 문득 뭐 번번이 요것만 하고 얼른 마치고 좀 쉴게요. 고는 두드릴 고자인데 여기서는 알려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두드릴 고자인데 알려주다.
선생에게 먼저 알려줬다. 타 문인 막득연, 다른 문인들은 아무도 거기에 여할 수 없었다. 여는 관여하다, 참여하다, 더불어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고봉 선생을 특별 대우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굳이 의도적으로 특별 대우했다기보다도 이렇게 퇴계가 고봉을 이렇게 대우한 거는 퇴계가 고봉을 각별히 사랑해서일 수도 있지만 고봉이 그만한 영향을 가져가지고 서로 퇴계와 고봉의 관계는 교학 상장하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약간 은유적으로 또는 아마 장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퇴계를 상당히 지금 높여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여기 와서 아주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고봉 선생이 퇴계 선생이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꼭 묻더라고 사람들이. 좀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죠. 넉넉하게 편히 못 쉬었죠. 그 시간이 워낙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적어서 한 3시간쯤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말이 되는데 2시간이면 조금 아쉽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선묘, 상연문, 퇴도, 금세, 수귀, 학문인, 퇴도, 독거, 선생이, 대, 칭이, 통유, 기견중, 여차.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볼게요. 선묘에서 묘는 사당묘자, 그죠? 사당묘. 이 우리가 선조, 뭐 인조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나 종 자체가 그 사당에 붙이는 칭호기 때문에 이 묘라고 이렇게 바로 써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묘 그러면 선조, 또 인묘 그러면 인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묘는 바로 선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조라고 부르는 거는 선조 대왕이 아니고 사당 이름이에요.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선조를 뭐라고 소경대왕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세종대왕은 장헌대왕 이렇게 불렀죠. 그런 것처럼 선조 뭐 세종 이런 거는 사당 이름이에요. 사당의 칭호예요. 선묘가 상 연문 태도 늘 일찍이 연은 이제 그 뭐랄까 나아가다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연문 그러면 질문을 했다 그런 의미죠. 찾아서 태도에게 물었다. 금세 수기 학문인 지금 세상에 누가 학문인이냐 이제 위가 되다 이다 하다 이런 의미로서 영어의 비동사나 뭐 become이나 뭐 이런 동사로 많이 쓰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사 연결사 이런 걸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학문인이냐 이런 의미죠. 수기 학문인 그러니까 이냐라는 의미의 이냐 누가 학문인이냐 퇴도 독거 선생이 돼 퇴도는 홀로 선생을 들어서 그것으로서 대답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태도는 홀로 유독 선생을 들어서 대답하고 칭이 통유 글을 일컬어서 통유라 하였다. 글을 통유라고 일컬어. 기견중여차 그가 견중여차에서 견은 피동의 의미를 보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견중은 중시 여겨지다, 중히 여김을 받다, 중히 여김을 보다. 그런 견중여차, 중히 여겨지기를 중히 여김을 받기를 여차 이와 같았다. 이렇게 문장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이만큼 이토록 중히 여김을 받았다면 그런 의미가 되죠. 기여 태도 론 사단 칠정 그가 여기서 지시사죠. 여 태도와 더불어 논 사단 칠정을 논한 것은 하필 수천만 원. 이 동사 앞에 하를 쓰면 그 어떤 행위를 시행하는 걸 뜻하죠. 그래서 하필 그러면 붓을 내리다 이런 뜻인데 붓으로 쓰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필 수천만 원. 그러니까 수천만 글자로 글을 썼는데 명천
하필 수천만은 명창변박 이건 안 읽었네요, 그죠? 어쩌다 이렇게 됐지. 다시 그냥 읽어보게. 기여 태도 논사단 칠정 하필 수천만 원 명창변박 식자 복귀 정화 선생배 태도지세 시 석갈 등조 사료 망지 약 임봉연. 쭉 읽어볼게요. 매 조정 유대의론 필대 선생 편언이 후결 선생 자성 영특 기경언려 초오일양 기급이 부기 급제경악 원강명절 동이 여순 3대 책난어상.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자꾸 이어지네요. 네, 태도와 그가 그 태도와 더불어 사단 칠정을 논한 것은 논함에 수천만 원을 글로 썼는데 그 말이겠죠. 명창변박 명은 밝을 명자고 창은 뭐 통하다 시원스레 통달하다 뭐 이런 그런 맥락이 되겠죠. 변은 변별하다 박은 넓다. 그러면 아주 명료하게 밝히고 넓게 박식하게 변별을 해가지고 변한 것이 굉장히 박학해가지고 식자 복귀 정확 식자가 아는 사람이 식자들이 지식인들이 복귀 정확 그 정확함에 담복했다 복종했다. 이 정하고 확함에 우리가 지금 정확하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교하고 세밀하고 확은 확고하고 그래서 틀림없이 선생배 태도지 세에 선생이 태도를 배열한 해에 이런 뜻이야. 선생 배 태도지 세. 배 태도지 세. 세가 핵심어죠. 중심어죠. 그러니까 선생이 태도를 배열한 해는 해에 시 비로소라는 뜻이고 이 석 요거는 풀석자죠. 그다음에 요거는 갈자인데 이 가롯을 벗고 가롯을 벗고 등조 어를 등 조정 조자인데 이 경우에 따라 석갈 등 용문 이런 이율곡의 글에 이런 시가 있는 이런 그 시에 이런 게 있는데 석갈 등 용문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합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합격하기 전에는 그 갈의 그게 보통 이제 시골 초야에 있는 사람이 있는 그 흐름한 소박한 그런 그런 옷을 갈의 그 뭐랄까 포의지사 그러죠. 포의지사. 우리가 보통 포의한사라고도 하고 포의지사라고 하는데 이 포라는 말 이 배의 포자죠. 3배. 이 갈은 칡갈자니까 칡 섬유로 짠 옷 이런 뜻인데 갈이든 포든 다 사실은 거친 그냥 아주 가공이 안 된 1차적인 섬유로 뽑은 그냥 허름한 옷이란 뜻이. 그래서 포의한사 갈이 근데 갈을 벗고 이제 용문에 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석갈 등조했다는 말은 벼슬을 해가지고 공식 같은 그런 지위를 얻게 된 걸 의미합니다. 그 해에 석갈 등조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을 만난 해에 과거에 합격했다 이 말인데 사실은 시점으로는 과거에 합격하고서 이황을 만난 것이죠. 그 해가 32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태 그 연도를 찾아봤더니 1558년이더라고요. 1558년. 뭐 이건 나중에 연대기나 연보나 이런 거 대조해 보면 나오니까 뭐 참조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에 이제 그 합격했다 그 말이죠. 조정에 올랐다. 등조는 조정에 올랐다 이런 뜻이고 사류가 선비들이죠. 선비가 망지 약 임봉연 망지 약 임봉연 이 한문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자세히 보면 망은 바라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뭔가가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목적어처럼 지를 써준 걸로 보여요. 그래 그를 바라보기를 약 임봉연 약은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고 이 약 무슨 연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죠. 마치 뭐뭐와 같이
그래서 여는 일종의 부사화하는 역할을 하죠. 인봉과 같이. 그러면 있는 기린 린자고 봉은 그 봉황봉인데, 수컷을 봉이라고 하고 암컷을 황이라고 하죠. 근데 기린은 또 수컷을 끼고 암컷을 린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것도 기린은 기봉 이렇게 안 하고 인봉 그러더라고. 꼭 또. 아무튼 간에 인봉처럼 보았다. 그러니까 아주 우러러 보았다 이 말이죠. 조정유 대의론, 매는 늘 매번 이런 뜻이고 조정에 대의론이 있으면 이 말이죠. 의론은 어떤 정책 토론, 정책적인 어떤 그런 논의가 있을 때 이런 의미가 되죠. 의론, 논의. 의론이 있으면 필대 선생편언이 보결. 요거 굉장히 지금 장유가 막 기대성을 엄청 이제 축혀 세워서 표현하고 있는데 조정의 의론이 매번 있을 때마다 반드시 대선생 편언, 선생의 편언을 기다려서 그런 뜻이죠. 선생의 편언을 기다려서. 근데 편은 조각 편자니까 짧은 말, 한마디 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결, 그 뒤에 결정했다. 이 말은 선생이 짧은 말이 조정의 중요한 정책 토론에 아주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아주 중요한 결정에 아주 매번 아주 올바른 결단을 많이 했다. 이런 의미죠. 그만큼 정치적 경륜과 역사적 의식이 투철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요 뒤에 물론 연결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기대성이 중요한 고봉 문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논사록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논사록이라는 부분이 바로 기대성 선생이 그 경연에 참여해서 토론한 경연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자료인데 이게 상당한 분량이 돼요. 그러니까 율곡의 경연 일기와 그 기대승의 이 논사록이 경연 자료 중에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자료인데 물론 그 동강 김우홍의 그 문집에도 이런 경연 자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그 토론한 수준이나 학문적 깊이나 정책적 어떤 그 중요성이나 이런 걸 볼 때 논사록이 굉장히 비중이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율곡의 경연 일기는 실제로 경연 내용을 다룬 거라기보다도 그 당시로 일종의 그 관보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경연 일기는 경연 자체를 집중적으로 다뤘다기보다도 그 당시 명종 선조 연간의 정치에 대한 평론의 성격이 강하다면 논사록은 그야말로 진짜 본격적인 경연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경연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수준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다뤄졌는지 이 논사록 보면 굉장히 아주 핍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이 나중에 논사록을 굉장히 이제 격찬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장류의 이 표현도 바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아요. 그 선생 자성 영특, 선생의 자성이 영특하고 선생은 자성이 영특하고 이 말인데 우리가 선생은 자성이 영특하고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보세요. 선생은 자성이 영특하고 그러면 실제 문장의 주어는 자성이죠. 그죠? 근데 여기 선생은 이 주제가 되죠. 우리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도 그 한문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선생은 자성이 영특하고. 그 우리 문장에 주어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은 일종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화제, 토픽. 그럼 자성이 영특하다. 그게 자성은 타고남 자질과 성품을 자성 그러죠. 그것이 영특하다. 영자 글자가 조금 뭐 뭉개져 있지만 이런 영자입니다. 영특하고 경자죠. 이게 경의 발음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삼수가 들어가면 물이름 경이고 실사가 들어가면 날줄 경이고 또 뭐 이렇게 두인별이 들어가면 지름길 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글자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글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근데 그 뒤에 힘역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힘과 관련된 표현으로 경의를 써요. 붙셀 경입니다.
아주 기운이 굳세고, 그 다음에 언려, 말이 굉장히, 이 려라는 게 원래는 사나울 려라는데, 이 사납다라는 의미는 좀 의미가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딱 부러지고, 그런 의미 같아요.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요런 거. 그러니까 요 말이 실제로 기대승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나 약간 그런 인격적으로 약간 헐뜯는 경우에 이 기대승은 굉장히 오만하고 성품이 호승심이 강하고 뭐 자기를 드러내는 기질이 농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평을 들어봤는데 그 맥락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장유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기경언려.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보면 기운이 이 굳센 거고 나쁘게 보면 성질이 좀 그런 거 거친 거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같은 맥락인데. 근데 이런 것이 장점으로 발휘하는 경우와 단점으로 발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기대성의 이런 성품이 장점으로 발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중요한 한 에피소드가 되겠죠. 초, 오, 이량, 오는 거스를 오자죠. 거스를 오자인데 말하자면 대등거예요. 대등거. 말하자면 거스른 거. 누구를 거스르냐면 이 량을 거스르. 이 글자가 조금 뭉개져 있지만 요런 량, 요 량자가 보통 들보량으로 쓰이는데 원래는 다리에 관련된. 그러니까 물에서 사람들이 특별한 인위적인 작용을 가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작용을 통해 가지고 물을 건널 수 있을 정도의 시설 이런 걸 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다리를 교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요 량이라는 발음이 들보를 뜻하는 것과도 쓰여 가지고 양상분자 도둑을 양상분자. 근데 이때 요 양자 쓰는데 원래 들보라고 더 한정적으로 말할 때 나무목을 붙여가지고 이제 들보량이라고도 하죠. 근데 요 이량이라는 인물과 거슬리는데 이 이량은 명종 때 심통원과 윤원형과 함께 삼흉으로 일컬어졌던 인물이에요. 삼흉. 아주 이 조선 정치사에서 아주 나쁜 정치적인 일을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이량에게 거슬러 가지고 기, 겁이 부기, 기는 거의 이 겁은 발족자 옆에 합자가 붙어가지고 겁이라는 발음이 드는데 겁이에요. 겁이라고 하는 거는 발을 헛디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겁은 거의 넘어질 뻔했다. 자빠질 뻔했다. 그러니까 이량의 성질을 거슬리는 바람에 거의 뭐 그냥 큰일 날 뻔했다 그 말이죠. 근데 다시 기용이 됐다. 처음에는 이제 이량한테 아주 막 밉보여가지고 그렇게 됐다. 나중에 다시 기용이 돼가지고 급제경악, 경악의 이름에 미쳐서 그런 뜻입니다. 급은 미칠 급자고 쟤는 있을 공간적인 의미고 여기 경악. 근데 이 경악 사이에 공간을 이렇게 한 글자 비워놓죠. 이런 것들은 임금과 관계된 글자, 임금과 관계된 것에는 높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글자 하나를 비워줍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 또 약간 편집이 보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조판을 할 경우에 활판으로 인쇄해가 조판을 할 경우 이렇게 쓰고 임금의 경우는 앞에 이렇게 위에 노출시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임금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칸 띄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요 밑에 한 줄씩 더 낮춰가지고 이런 방식도 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편집에서 인쇄할 때 조판할 때 요즘 말하면 조판 같은 걸 할 때 특이하게 하여튼 공간적으로 뭔가 배치를 하면 임금과 관계된 임금을 높이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서도 보면 경악은 임금의 공부하는 공간이라서 시간이라서 비워둔 거죠. 악은 원래는 휘장을 뜻하는데 경악 그렇게 해가지고 휘장을 뜻하는데 경연이라는 경연은 자리 연자잖아요. 자리 연자죠. 대자리. 악은 휘장이죠. 경전을 위해 공부하기 위한 휘장 쳐놓은 곳.
또 경전을 공부하기 위한 자립 베풀어 놓은 것,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역시 대표적으로 경연이라고 하지만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물에는 경악이라는 말도 참 흔히 쓰는 말이었어요. 경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악에서 권강명절, 권유하고 강론하기를 분명하고 절실하게 했다. 권강이 명절했다. 권강명절. 동이 요순 3대 책난어상. 이 문장은 제가 조금 길지만 직접 써가지고 한번 그 문장을 성분을 조금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조금 길지만 동, 이, 동, 이, 요순 3대, 요순 3대 책난, 상. 여기 동은 여기 부사어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움직일 동자가 부사어로 쓰면 번번이, 걸핏하면,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하면 할 때마다 그런 맥락. 근데 이건 부사어로 보는 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수 3대 요게 이가 지배하는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요순 3대를 써서 요순 3대로서 이하고 책란이 이 두 개가 구문을 이루고 있는 관계. 책, 이, 난, 책란, 상 이렇게. 어는 여기서 전치사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한문에서는 고전 한문에서는 어가 거의 대표적으로 전치사 역할을 해요. 그러면 동사와 그 동작이 행해지는 목적어 사이의 관계에서 뭐 우리는 영어에는 전치사가 여러 그 맥락 속에서 쓰이지만 한문에서는 어쨌든 동사와 명사 사이에 거의 어가 대표적으로 전치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없어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걸핏하면 번번이 뭐 움직일 때마다 뭐 또는 경연에 참석할 때마다 그런 맥락이죠. 3대 요순 3대를 써서 그래서 이를 써서가 다시 교서 우리 이 조사화 해가지고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화 해가지고 로서가 있죠. 그래서 이 써이자 나중에 우리가 자전에 찾아보면 옛날에 써이 그랬죠. 써이 이렇게 죠. 써이. 그 말은 뭘 써서 그런. 그 책란은 어려움을 책하다. 요 자체는 다시 동사 목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로 동사구를 이루고 있는데 어려움을 책하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하도록 뭘 말하자면 충고를 어드바이스를 아주 강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상임금. 당 명선지제 이 말은 당은 당하다라는 수어가 되죠. 동사. 그러면 어디에 당이 있는 명선지제. 그럼 명과 선의 즈음. 여기서는 사이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명종과 선조의 사이. 그러니까 명종이 죽고 선조가 등극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재라고 하죠. 재라고 해가지고 꼭 그 보니까 명종이 뭐 이제 내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아이고. 명종이 1545년에 집 제위에 올라가서 1567년에 그 승하했어요. 명종이. 그래서 선조는 1567년부터 1590 몇 년, 1600 몇 년인가? 네, 1608년까지. 어떻게 하세요? 하여튼 그러니까 요 1, 2년 사이. 이게 교체되는 즈음, 그걸 명선지제 그랬죠. 명종과 선조의 즈음의 사이에 극진, 기묘을사시말. 그건 부사어로서 아주 지극하게 궁극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극도로 극단적으로 뭐 이런 부사어고, 진은 진술하다 그런 뜻이죠. 그럼 뭘 진술했냐? 기묘와 을사의 시말을. 기묘사화와 을사사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이 내용을 극단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토론했다 이 말인데, 이게 조선시대 또
그 정치사에서 또 그리고 조선시대 정치사는 학문과 또 밀접한 연관을 갖지 않습니까? 그 조선시대 정치사에서 이 기묘사화와 을사사화에 대한 재평가가 사림정치를 추동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성리학의 이념으로 완벽하다기보다 아무튼 성리학 이념으로 조선 정치와 학문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게 선조 때 와서 완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중요한 추동이 바로 그 기묘사화의 재평가거든요. 근데 그 기묘사화의 재평가의 논의를 기대승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사록에 보면 바로 그 점이 굉장히 강력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기대승은 숙부가 그 기묘 조광조의 어떤 그런 개혁파에 속해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죠. 기묘 을사의 심화를 극론했다. 극진히 논술했다. 참고로 기묘사화는 1519년에 있었고 을사사화는 1545년에 있었네요. 기묘. 그 다음에 그 이듬해 1546년에 정미년에 정미사화 47년이죠. 가불병정이니까 1547년에 양재역 벽서 사건이 추동이 돼 가지고 일어난 정미사화라는 게 약간의 조금 중급 규모로 또 사화가 또 한 번 일어나는데 이거는 을사사화의 나머지 후속 처리로 정미사화라는 게 일어나죠. 이때 이제 유인숙, 권벌 이런 사람들이 다 비양 가가지고 나머지 그때 을사사화 때 처리가 덜 됐던 사람들까지 싸그리 일망타진되는 사건이 정미사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어떻게 결정타가 되어버렸죠. 자, 그런 것의 심화를 극진회기 논해서 개오상심. 개는 10개자고 오는 깨달을 오자죠. 상심 임금의 마음을 깨닫게 하였다. 졸신공의 지어 덕흥 전례급 원묘의절 사의 엄정 역파사설 졸사 부지 루 성덕자 다 선생지력 운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그래서 기묘와 을사사화의 심화를 극진하게 진술해 가지고 임금의 마음을 열어서 깨우치고 마침내 끝내 별신자죠. 공의 공정한 보편적인 타당한 공정한 공평한 그런 의론을 펼쳤다. 그리고 지어 덕흥 전례급 원묘 의절. 요 말은 덕흥은 덕흥군을 말하는데 선조의 생부가 덕흥대원군이죠. 근데 덕흥대원군 선조를 어떻게 말하자면 모실 것인가 추승할 것인가 요 문제와 그 다음에 원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묘는 원묘 의절이라는 이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 원묘는 사실 원래 그 문소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문소전. 이 문소전은 원래는 태조의 왕비 신의왕후를 모신 정각이었는데 세종 때인가 이제 지었는데 태조와 그 사대조까지 오묘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세조, 그 다음에 예종, 성종, 연산군은 이제 쫓겨났고 인종, 명종 이렇게 되잖아요. 민단, 세, 예성, 중종. 자, 근데 지금 명종 때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문서전 논의가 있었는데, 세조, 예종, 성종, 중종까지가 4대죠. 여기까지 모시는 걸 문제인데, 인종을 만약에 모시게 되면, 명종은 인종 다음에 왕이 됐으니까, 인종을 만약에 모시게 되면, 이 세조를 모실 수가 없다는 거, 오묘가 돼가지고 좀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인종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인종의 위패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윤원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윤원영이 인종을 몰아내고 명종이 집권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밑보일까봐 연은전이라고 하는 정각에 따로 홀대하듯이 모신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인종이
윤원영이 실각하고 나중에 명정선조 연관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복권되면서 인종을 다시 이 문서전에다 부묘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는데 따로 별묘를 만들어 가지고 두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인종과 명종의 승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뭐 대수롭지 않게 보면 요즘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요걸 어떻게 처리하에 따라서 정치적 향배가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송, 조선 후기에 일어난 예송 같은 거, 뭐 쓸데없는 논쟁 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냐에 따라 정권의 이 문제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뭐 금수완박이냐, 금수원복이냐,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정권의 어떤 그런 권력 다툼의 문제와 연관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서전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 의절에서도 사의 엄정, 말의 어떤 논리가 엄격하고 정확했다. 그러니까 명분도 맞고 논리도 맞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설을 힘써 파괴했다. 그릇된 잘못된 설을 주장을 힘써 파괴했다. 그래서 부지 누성덕자 졸은 마침내 끝내 이런 뜻이고 사는 뭐뭐로 하여금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것의 목적어가 사에 지배되는 목적어가 외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요. 부지 누성덕자 성덕의 누가 되는 일에 이르지 않게 했다 이 말이죠. 성덕의 누가 되지 않게 한 것이었다. 다 선생지력 대부분이 선생의 힘이었다고 운한다. 여기서는 이제 그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이 된다는 의미에서 운자를 하나 더 붙여놓으면 그런 맥락이 되겠죠. 자, 선생만절, 유불락처조자, 사병남귀, 거삼세이졸, 춘추 근46.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의 만절은 선생의 만년의 범절, 선생의 만년의 뭐 절조, 선생의 만년의 어떤 그런 뭐 이력, 뭐 이런 의미죠. 절은 마디 절자니까 만년의 생애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절조로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이 불락처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에 처하는 걸 즐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글자가 이자예요. 처. 우리가 처하다 할 때 처. 이게 어디에 처하다. 그러면 조정에 처하다. 조정에서 벼슬 하는 것을 즐거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 이런 것들 즐겨 있다고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하니까. 선생의 만절은 유불락처조자. 기꺼이 즐거이 조정에 처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사병남귀. 병으로 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병을 사양하다가 아니고 병으로 사양하고 남쪽으로 돌아갔다. 그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인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뒤 배경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표현을 이렇게 좋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제 밀려가지고 내려가게 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3세이졸, 3년 정도 지나서 3년 동안 살고서 졸하였다. 이 졸은 특히 사의 죽음을 졸이라고 하죠. 신분의 그 죽은 걸 졸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조실록에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사, 서경덕, 졸 하고 그 다음에 뭐 서경덕이란 인물은 어떠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왕조실록에 이게 굉장히 그 당시 고날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유명한 인물이 죽으면 그 죽은 날짜에 왕조실록에 아무개가 졸했다. 예를 들어 처사, 조식, 졸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또는 뭐 뭐야 이제 전영의정, 이황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졸에 대한 기록을 졸기라고 하는데 졸기라고 하는데 그 왕조실록의 졸기는 일종의 이제 조선 시대에는 그
사기처럼 그 기전체로 하지를 않고 일기치 형식을 편년체로 왕조실록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졸기가 열전처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열전에는 보면 그 편년체 아니 기전체 역사서는 본기와 열전의 두 기둥으로 하는데 그래서 열전이 꼭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명사 뭐 당서 이런 데 다 열전이 있는데 왕조실록에는 실록이기 때문에 일기 형식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자면 열전을 따라두고 본기를 따라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졸기가 사이사이에 참 많이 나와요. 조선시대 유명한 인물의 기록이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졸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인데 여기서 어쨌든 선비가 죽은 걸 졸했다 그래요. 사가 죽으면 사를 이제 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세의 졸 3년을 살고 졸했는데 춘추가 근 46이었다 이 말은 46세 겨우 46세를 살았다 그 말이죠. 선생지도 기불대행어 세 우불행문연 미급유소론 소론저 연 이게 무슨 유자인가? 연 유기연원 소자 즉 태도지문 학자수성 태미유 선생이 성당자 약 선생기역 천지소명이 득여 사문자호 여기까지 일단 봅시다. 그 선생의 도는 기불대행어세 이미 세상에 크게 행해지자 글자 이렇게 쓴 거는 회자를 그렇게 붙였어요. 세상에 크게 행해지지 않았고 이미 크게 행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의 도가 크게 행해지지 않았다는 건 선생이 이제 후학이 별로 양성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그런 맥락을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불행무년 그러면 년이 없었다 불행이도 년이 없었다 이 말은 이제 수명도 그렇게 길지 않았다. 오래 살지도 못했다. 그런 이제 맥락이겠죠. 그래서 미급 유소 논저 논저한 바가 있음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 미처 논저한 바가 없었다. 있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대성 선생이 어떤 작정하고 자기 어떤 의도를 넣어서 이제 그 원고 정리를 제대로 할 여가가 없었다 그 말이죠. 46세에 돌아가시고 또 그것도 또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러는 바람에 자기 어떤 쓴 원고 같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정리하고 뭐 체계 잡고 이렇게 할 겨를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연원의 유래한 바를 더듬어 보면 뭐 거슬러 보면 뭐 그런 맥락 같아요. 즉 태도지문에 태계 선생의 문화에서 학자 수성 학자가 배운 사람이 비록 성대하지만 해미유 선 선생 남자 해는 거의 이런 뜻이 원래 위태할 태자지만 새롭다 할 때 쓰는 태자지만 사어는 거의 그런 뜻이 미유는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을 앞서서 선생을 앞서서 선생보다 먼저 선생을 앞서서 성당한 자가 있지 않았다. 미유, 태미유, 선 선생이 성당자. 선생을 앞서서 성당한 자가 미유, 거의 있지 않았다. 성당은 원래 성당 입실의 준말. 성당 입실. 성당 입실. 이거 당실자 그랬죠. 선생이 당실자. 예, 성당 입실. 그래서 줄여서 당실 그랬는데, 요 성당 입실은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어에 자로가 고를 타니까, 뭐, 저 사람의 이제 검은 거를 선생님 방에서 타냐 그랬더니, 아주 그 친구는 방에는 이미 올랐다. 아직 방에 못 들어왔을 뿐이지. 그래서 학문의 경지에 스승의 학문의 경지에 얼마만큼 다가섰다라는 표현을 할 때 성당하고 그다음에 입실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는 걸 지금 표현한 것이죠. 약 선생 기역 천지 소명이 득여 사문자호. 약 선생 같으면 그런 뜻이에요. 선생이라면 약간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가설적인 전제 뭐 이런 의미. 선생 같으면 기역 그 또한 천지 소명 하늘에 명한 바로 득여 사문자호 이 문화에 이 학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게 약이라는 이제 그 만약 뭐뭐 같으면 이런 것들이 뒤에 호 이렇게 붙여가지고 호응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선생 같으면 역시 하늘이 명한 바로서 그 사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것을 호가 그런 어기를 띠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왜 그러면 이제 그 천지 소명 운운했냐? 그럼 이제 지금 기대승이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잖아요. 편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찍 약간 물론 조선시대 평균 수명으로 보면 뭐 평균 수명이 언저리까지는 사셨다 하더라도 학자 신분으로서는 상당히 꽤 일찍 돌아가신 편에 속하고 또 후학도 많이 길러내지 못하고 또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도 견제를 많이 당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어쨌든 별로 우호적이지 못한 그런 삶 속에서도 그 학문을 아주 높은 경지에까지 이루고 있었던 것, 이건 보통 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마 하늘이 명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본다. 이제 이렇게 축해준 거죠. 선생어 문장 불사조식이 기력 굉후 파란 노성 위연성 일가언 일시 종공철장 녀민 추복 계자 이위 불가망.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선생이 문장에 대해서는 불사조식, 조식을 일삼지 않았다. 조는 색이고 식은 꾸미고 그 문장을 다듬고 문장을 잘 쓰고 문장을 멋있게 꾸미고 이런 것에는 일삼지 않았다. 그러나 기력이 굉후하고 기운이 아주 굉후하다, 뭐 굉장하다. 그러니까 크다, 대단하다, 또는 두텁다 이런 굉후하고 파란 노성, 파란은 물결파 물결날인데 여기서는 문장의 어떤 그런 기세, 또 문체 이런 걸 상징하는 말이죠. 그것이 노성했다는 말은 문장을 엮어나가는 방식이 요즘 말로 표현력 같은 것이 노성했다는 말은 아주 노련하고 성숙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줄줄줄 잘 썼다 이 말이에요. 아주 막 고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술술술술 막 머릿속에 잘 정리돼가지고 쭉 잘 썼다 그 말이죠. 그 파란은 또 곡절이 변화가 무상한 것도 파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장이 단조롭지 않고 굉장히 그 기복이 심하고 다채롭고 이런 걸 파란이라고 그러죠. 위연성 일가은 일가의 말을 위연희 이 위연희라는 말은 이게 이렇게 쓴 글자는 이자인데 이게 성하다라는 뜻을 쓸 때는 성할 위고 빽빽하다를 할 때는 이 울자처럼 쓰이기도 해요. 울자. 이렇게 쓰는 빽빽할 울죠. 울산할 때 울죠. 이걸 간략하게 이렇게 해도 써요. 근데 뭔가 문체가 빛난다 할 때는 위로. 그래서 이거를 울로 읽기도 하고 위로 읽기도 하지만 그 주역에도 그 표범의 무늬가 이 성하게 드러났다 할 때 위연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성하다 할 때는 위로 읽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울로 읽기도 합니다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굳이 구별하자면 성하다 이렇게 할 때는 위로 읽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연성 일가은 아주 성대하게 일가의 말을 이루었다. 한 시대의 종공철장이 종과 철은 다 수식어고 공과 장이죠. 그러면 공은 장인공, 장도 장인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문장가를 뜻해요. 문장가를. 글을 쓰는 사람들.
이 공장들이 그냥 기술자들이 아니고, 그 기술이라도 아트는 아트인데, 어떤 아트겠어요? 기대성에 속한 아트의 영역은 문장이죠. 그래서 공장이란 말은 기술자, 아티피셜, 아트에 대해 그 말하자면 마스터인데 그 마스터의 영역이 뭐냐? 문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대표적인 문장가들이라도 그 말이죠. 뛰어난 문장가들이라도 임추복, 염은 옷깃 아니 거둘 염자고 임은 옷깃 임자잖아요. 그래서 옷깃을 여민다 이 말은 그 공경을 표하기 위해 자세를 가다듬는 걸 우리는 염임, 추복은 미루어 반복한다, 복종한다 이 말은 복종의 대상으로 높인다 그런 뜻이죠. 자기를 계자이위 불가망, 모두 다 스스로 망할 수 없다고 이위 여겼다. 그는 내가 저만큼 되기는 될 수 없다. 저 사람은 내가 바랄 수 없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선생역책 유오기 이 문집 이상미 간행 그 역책이라는 말은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쓰죠. 자리를 바꾸다 이런 뜻인데 선비가 죽은 걸 역책했다면 그 요게 이제 증자가 그 논에 보면 증자 역책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래서 자리를 바꾸어서 반듯한 자리에 가서 제자리에 가서 죽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만든 역책이라는 말은 특히 이렇게 성비라든가 뭐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뭐 사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은유적으로 역책했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가끔 그 사람 참 오랜만에 소문 못 들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대? 그 사람 죽었대 이렇게 표현할 때 밥 숟가락 놓았대 이렇게 그 사람 밥 숟가락 놓았대 이렇게 그럼 그 사람 죽었구나. 그처럼 역책이란 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자리를 바꿨다 이 말. 내 자리를 바꿨다. 오기를 넘었다 이 말이죠. 한 기가 12년을 보통 기준으로 삼으니까 5기 그러면 한 60쯤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5기를 넘어서 문집이 상미 간행, 문집이 아직도 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경상난, 중도의 경은 여기는 날경자인데 여기는 지나다 이래서 겪다 이런 의미가 되죠. 겪다. 그러면 상난을 겪었다. 상은 이를 상자고 라는 어지러울 한자니까 주로 전란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흩어져 버린 그런 걸 이제 말하죠. 산일파다. 산 흩어질 산 일을 일. 그 흩어지고 잃어버린 것이 파다. 파는 잠옷파인데 잠옷이라는 우리 도사어가 요즘은 거의 잘 안 쓰지만 옛날엔 참 많이 쓰는 글자인데 이거는 적지 않이 그런 뜻이에요. 잠옷파. 그러면 상당히 많이 이런 뜻이에요. 잠옷. 파다. 우리 파다 했다는 말은 상당히 많다 그 말이죠. 우리 파다 했다 요즘은 안 쓰지만 전에는 그래서 꽤 많이 쓰는 말이에요. 뭐 소문이 파다 하더라 뭐 이렇게 파다 했다. 학자 한지. 그래서 학자들이 그것을 한으로 여겼다. 그것을 한탄했다. 금년춘에 조사군 찬한이 수선산하야 시모 침제라니 이 촉서어 유이문루사 무하 유출목금성 선생지묘 실제 배경 절회고산 경행지감 회조사군 천리주사 신전청 심간 유기유 은감어충 우중조사군지청 수조서애략 이사 동론 군자지 절충언 여기까지 끝까지 다 읽었네요. 금년춘에 그럼 올해 봄에 그런 뜻입니다. 올해 봄 승정 2년인데 여기 제가 조사를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그 승정 2년 올해 봄에 조사군 찬하니 사군 조찬하니 사군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지방관 같은 이런 제수된 사람을 높여서 사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조찬한이라는 사람, 네 조찬한은
호가 현주고 백주 조위한이라고 있어요. 형이 위한이고 조찬하는 본인인데 조위한, 조찬한 이 두 사람이 광해군 그 이후로 그 유명한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조찬. 그리고 또 조찬한이 아마 그 기대승의 손녀의 하여튼 그 외손인가 그래, 외손. 조찬한. 그러니까 인척 관계가 기대승하고는. 그래서 조찬한이 사군 조찬한이 이 수선산 이 말은 선산 부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선산의 수령이 되어 가지고 수선산 이 숫자가 지킬 숫자잖아요. 그러면 선산을 지키다 이 말은 선산의 수령이 되다.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선산의 수령이 되어서 시, 모, 침제, 처음, 도모했다, 계획했다 이런 뜻이고 침제를 침은 세금에 요 침자 쓰고 제는 나무목에 아래나무 제자인데 아니다. 네. 그 가래나무라는 거는 가래가 이게 호도 비슷하게 생긴 나무 있어요. 추자라고 하는 그 야생 호도 비슷한 건데 이게 주로 팝목으로 많이 쓰였나 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글을 써가지고 원고를 써가지고 글을 이제 원고를 책을 간행했다 할 때 상제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말은 제에 올렸다 그런 뜻에서 목판에 판각을 해가지고 책을 찍도록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 상제했다. 그런데 침은 새길 침자예요. 그래서 목판에 새겼다 이 말은 목판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목판을 만들기로 계획을 하고 속은 이 속자는 원래 속할 속자인데 누구누구에게 부탁하다 할 때는 촉으로 읽어요 또. 그래서 서문을 부탁했다. 누구에게? 유에게. 유는 장유가 자기가 글을 썼으니까 자기 이름을 직접 씁니다. 이건 자기를 낮출 때 낮추는 표시지요. 그래서 나에게 그 서문을 부탁해 가지고 말이죠. 서문을 부탁했는데 내가 이 문루사 요렇게 이제 요런 표현이 조금 헷갈리 오늘따라 글자가 너무 여러분들 앞에서 서니까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물론 요 말은 이문루사예요. 이문루사가 아니고 이문루사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는 쓰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결국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쓰다라는 말을 두루뭉술하게는 다 동사의 의미지만 좀 더 그 섬세하게 분석하면 그 때문에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문루 때문에 문루를 구실로 뭐 그런 뜻이죠. 문루라는 말은 글이 누추해서 글재주가 없어서 사양을 했는데 이 말이죠. 물루사 했는데 무하 어찌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유출목 금성. 그래서 내가 목 금성으로 나갔다. 내가 나가서 금성에 목을 했다 이 말인데 그 나주 목사가 됐다는 의미죠. 목 역시 칠목자니까 여기서 숫자나 목이나 다 지방관의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방관으로 나가게 되었더니 금성은 나주를 뜻하고 그래서 나주 목사를 나가게 되어 가지고 발령을 받았는데 선생지묘 실제 폐경 선생의 묘가 실로 우리 경내에 있었다. 자기 것과 관련된 것을 폐라고 해서 해질 폐자인데 낮추어 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뭐 폐사, 폐방, 폐군 요즘은 그렇게 안 쓰려고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연하장 같은 거, 무슨 공문 같은 거 보낼 때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알려드립니다 할 때 회사에서는 이렇게 했다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얼른 끝낼게요.
폐경은 바로 우리 경내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광산이 그게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나주목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나주목의 속현처럼. 이런 훔칠 절자를 이렇게 간자하게 썼는데, 가만히 뭐 이런 뜻이고, 회는 품을 회자고, 고산경행지감은 시경, 소와 거할이라고 하는 그 편이 있는데, 그 거할 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고산앙지, 고산앙지, 경행행지, 이런 식구가 있는데, 고산은 높은 산이죠.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큰 길은 그 길을 간다. 여기 나와가지고 높은 덕을 가진 사람을 숭상한다. 그리고 광명정대한 길을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자를 높이고 그 현자를 본받아서 광명정대한 길을 걸어간다는 그 현자의 모범으로 삼는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상투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 고산앙지, 아니 고산경행. 고산경행의 감이 있었고, 회, 조사군, 천리, 주사. 회는 만날 회자죠. 그리고 또 마침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부사어로 쓰면. 조사군이 천리의 주사, 그 심부름꾼을 보내서 신전청 심관, 앞에 청을 이전에 청한 것을 폈는데 매우 간절해서 그런 뜻이죠. 간절했다. 유기유응감어충. 내가 이미 충은 속마음 그런 뜻이고, 속마음에 느낌이 있고 감추어진 그런 감동이 있고, 또 우중조사군지청, 또 조사군의 청을 거듭받아서 또는 중시해서 거듭받아서 마침내 조서애략, 조는 거칠 조자고 서는 서술하다 그런 뜻이고, 애략은 언덕에, 기슭에, 략은 간략하는 략인데 애략은 대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칠게 대략 서술한다 그 말이고, 사는 기다릴 사자예요. 논군자지 절충. 그 논의를 독실하게 하는, 아주 독실한 논의를 가진 군자의 절충을 기다리겠다. 군자가 평가해 주기를 기다리겠다. 뭐 그런 뜻이죠. 숭정 2년 세제 기사 중동지 길일의 후학 덕수 장유 근서. 요거는 이제 투식이 이렇게 언제 썼다, 언제 누가 썼다 이런. 자, 그 이어지는 문집은 장현광이 쓴 문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보가 있는데, 연보도 두 종류가 있지만 미처 다 하지는 못했어요. 혹시 고전 번역원에 이제 접속해 가지고 저기 번역이 다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7쪽에 보면 고봉연보 7쪽에 윗단에 보면 초 11도 천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도 끝까지 부분이 고봉기대승에 돌아가시는 과정에 대한 굉장히 감동스럽기도 하고 좀 처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번역을 참조해서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본에 보면 밑에 주석이 굉장히 상세하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대승 선생의 삶의 경력이나 이력들을 더 면밀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그 다음 시간에는 시하고 존재말록의, 역시 시인데 고봉 선생의 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각시, 이렇게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